2025년 12월 20일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이네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요. 정말 거대한 두 개의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두 개의 파도요? 네, 한쪽에서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스크린 밖으로 걸어 나와서 우리 현실 세계를 바꾸는 기술의 파도가 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 경랑 속에서 어떻게든 방향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불안과 희망, 이게 뒤섞인 경제의 파도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언뜻 보면 이게 다 따로 노는 얘기 같죠? 한국의 어느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로봇 연구, 또 월스트리트의 ETF 자금 흐름, 서울의 낡은 도심 재개발 문제, 다 제각각인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하지만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점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보는 겁니다. 이 자료들 속에 숨겨진 기술과 돈, 그리고 사람의 욕망이 어떻게 서로를 밀고 당기는지 그 역학관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도, 피지컬 AI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디지털 뇌에만 머물던 AI가 이제 로봇의 몸을 빌려서 현실에 나타났다. 뭐 이런 뜻인데 저는 이 자료 보면서 한양대학교의 행보가 참 인상 깊었어요. 아, 한양대요? 네, 이기정 총장이 실용 DNA 이걸 강조하면서 에리카 캠퍼스를 아예 로봇과 자율주행의 전진기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더라고요. 이건 뭐 그냥 학과 몇 개 새로 만드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이건 대학의 정체성을 아예 바꾸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AI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소를 짓고 한국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를 영입해서 우주공학과까지 만들었거든요. 우주공학과까지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대학 캠퍼스가 4천억 원대 투자가 오가는 산업 클러스터의 심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뭐랄까, 과거에는 기업이 대학에 연구를 의뢰했다면 이제는 대학이 먼저 미래 산업의 판을 짜고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야말로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는 야심입니다. 와, 대학이 미래 산업 생태계의 설계자가 된다. 이거 흥미로운 편이네요. 근데 이런 피지컬 AI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결국 초고성능 반도체, 그러니까 두뇌가 필수적일 텐데요. 그렇죠. 핵심이죠. 자료에 언급된 시놉시스라는 기업이 바로 그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설계 자동화 EDA 분야 1위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요. 건축가가 최첨단 빌딩을 설계할 때 쓰는 가장 정교한 3D 설계 프로그램,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수십억 개 트랜지스터의 배치를 최적화해주는 소프트웨어죠. 아,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AI 칩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 왜 이걸 직접 만들지 않고 시놉시스랑 손을 잡았냐는 겁니다. 심지어 지분 2.6%를 사들이면서까지요. 그러게요. 보통 빅테크들은 모든 걸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수직 계열화 욕심이 강하잖아요. 굳이 외부 업체에 의존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게 이 산업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도체 설계라는 게 너무나도 전문화되고 복잡한 영역이라서 엔비디아조차도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칩 설계는 엔비디아가, 그 설계를 도와주는 툴은 시놉시스가, 또 물리세계 시뮬레이션은 시놉시스가 인수한 엔시스가, 이렇게 각 분야 최고들이 힘을 합쳐야만 피지컬 AI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출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네. 이건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뭐랄까 최강자들의 동맹이 미래 기술의 표준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최강자들의 동맹이라 그러다 보니 국가 간의 경쟁은 거의 뭐 전쟁 수준으로 번지는군요. 중국은 210조 원, 미국은 민간 주도로 무려 70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다가 정부 지원까지 더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엄청난 돈의 전쟁 최전선에 바로 HBM4, 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최고점을 받았다는 소식은 와, 정말 극적인데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에 뒤처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니까요. 그 반전의 비결이 리스크를 감수한 과감한 기술적 도약에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HBM의 기반이 되는 D램 설계를 D1B에서 D1C로 중간 단계를 건너뛰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잠깐만요. D1B에서 D1C로 건너뛰었다는 게 어느 정도의 도박인가요? 쉽게 와닿지가 않네요. 이건 마치 스마트폰 제조사가
아이폰 15 다음에 16을 건너뛰고 바로 17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비슷합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실패하면 개발 시간과 비용, 정말 막대한 손실을 보죠. 하지만 성공하면 경쟁사를 단숨에 따돌릴 수 있는 엄청난 도박입니다. 전영현 부회장 주도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삼성이라는 거대 조직이 패스트 팔로워의 안전한 길을 버리고 시장을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와, KB증권 보고서가 HBM4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 90%를 예측하는 것도 바로 이런 기술적 초격차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고요. 기술을 넘어선 심리전이자 전략의 승리군요. 이런 AI 기술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컨텐츠 제작 현장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도 정말 놀랍습니다. 자료에 나온 비글루라는 플랫폼의 숏드라마 사례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 그 마네킹 사례 말씀이시죠? 네, 실제 배우 대신 마네킹을 촬영한 뒤에 AI로 얼굴 표정이랑 손동작을 입혔다고요. 네, 지옥에서 찾아온 나의 구원자라는 작품인데요. 결과적으로 제작 기간은 절반으로 줄었고요. 시각 효과나 로케이션 비용은 90% 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서울 2053 같은 SF물에서는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나 로봇을 전부 다 AI로 만들어냈죠. 잠깐만요. 이게 만약 보편화되면 배우라는 직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목소리 연기만 남게 되는 건지 아니면 AI랑 협업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연기가 등장하게 될지 상상만 해도 복잡해지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기술과 제도의 균형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세계 최초의 AI 기본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아, AI 기본법이요? 네. AI를 썼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고 AI 생성물에는 워터마크를 찍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른바 고영향 AI는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요. 기술의 폭주를 막고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돈과 관심이 AI로 쏠리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도 들어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투자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아주 의외의 곳으로 흘러가고 있더군요. 정확합니다. AI 주식의 높은 변동성에 지친 돈들이 파킹형 ETF라는 초단기 금융상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타이거 머니마켓 액티브라는 상품 하나에 일주일 만에 1조 원이 들어왔다는 건 시장의 불안 심리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죠. 1조 원이요? 일주일 만에? 네, 일단 안전한 곳에 돈을 주차해 놓고 관망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미국 국채 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이고요. 한국은 금리 인하 기대가 꺾였지만 미국은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고 미리 채권을 사두는 거죠.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산 미국 국채만 거의 14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공모주 청약 시장이 그야말로 광풍 수준이더군요. 그런데 이 열기가 오히려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소액 투자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려던 균등 배정 제도가 청약자가 너무 몰리면서 유명무실해졌어요. 맞아요. CMTX라는 종목은 10명이 청약해도 7명은 한 주도 못 받았다고 하죠. 결국 더 많은 주식을 받으려면 수억 원의 증거금을 넣는 비례 배정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뭐랄까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라는 구호가 시장의 탐욕 앞에서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로 변질된 셈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 기업들도 생존 방식에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페덱스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든 곳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곳들도 많고요. 아, 페덱스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물류기계로 휘청했는데 AI 데이터 센터 붐 덕분에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버나 반도체 같은 고부가 가치 화물 운송 수요가 폭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고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체질을 계산한 결과네요. 맞습니다. 변화의 파도에 제대로 올라탄 기업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신뢰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저는 그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자료를 보고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이요? 네. 이제 국민 4명 중 1명이 951점 이상의 초고신용자라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했어요. 모두의 신용이 좋아졌다면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라는 거죠? 변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데이터는 이 초고신용자 그룹의 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저신용자 그룹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평균의 5배에 달해요.
네, 초고신용자가요? 네, 신용이 좋다는 점수가 실제로는 부실 위험이 높다는 신호가 되어버린 아주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사람의 신뢰도를 숫자로 평가하던 시스템이 이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우리 사회 신뢰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와, 기술은 인간의 표정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정교해지는데 정작 인간 사회의 신뢰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다니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하지만 이런 혼돈 속에서도 미래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판짜기는 계속되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국가 간의 협력부터 우리 동네의 변화까지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현장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한영 FTA 개선 협상 타결은 주목할 만합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의 인터뷰를 보면 이번 협상의 핵심은 디지털 경제 규칙을 명문화했다는 거예요. 양국 AI 기업들이 서로의 시장에 진출할 때 겪는 장벽을 허물었다는 거죠. 그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과 영국의 기초과학 금융이 만나는 완벽한 상호보완 관계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넘어서 미래 산업의 설계도를 함께 그리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K방산의 성장세도 정말 무섭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페루와 차세대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건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페루의 복잡한 해저 지형에 맞는 잠수함을 함께 설계하고 만든다는 건데 이건 우리의 기술력을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기성복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을 지어주는 수준으로 방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기술력과 신뢰가 바탕이 되니까 미 해군조차 인력난과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화 같은 한국 조선사를 황금함대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선을 우리 도시 안으로 돌려보면 서울 서대문구의 행복캠퍼스 실험이 참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관내 구계대학의 강의를 국민들에게 개방해서 AI나 건강 같은 최신 지식을 배울 기회를 준다니 뭐랄까 지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캠퍼스로 만들겠다는 발상이잖아요. 그리고 홍제폭포 사례는 정말 지역 개발의 모범답안 같습니다. 인공폭포를 지역 명소로 만들어서 3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유치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카페 수익금 43억 원을 다시 지역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돌려줬다는 것. 와, 43억 원이나요? 네. 이건 단순히 볼거리를 하나 만든 게 아니라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그 이익을 다시 공동체에 환원하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정말 멋진 사례네요. 그런데 이런 성공 사례가 있는 반면 많은 도시들이 문화재 보존과 도심 개발이라는 그 해묵은 딜레마에 빠져 있죠. 서울 종묘 주변도 그렇고요. 네, 항상 부딪히는 문제죠. 자료에 나온 독일 함부르크나 도쿄, 뉴욕의 사례에서 그 해법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용적률 거래제라는 개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쉽게 말해서요, 용적률 거래제란 문화재처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는 땅의 하늘 공간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더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옆 개발 부지에 팔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 그 권리를 판다고요? 네. 그러면 한쪽은 보존에 필요한 자금을 얻고 다른 쪽은 합법적으로 더 높은 건물을 지어서 개발 이익을 얻는 그야말로 윈윈 전략이죠. 아, 그게 공중권, 에어라이츠를 사고 파는 거군요. 그래서 도쿄역은 그 권리를 팔아서 보건 비용을 마련했고 그 옆에는 385m짜리 초고층 빌딩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군요.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그겁니다. 보존과 개발을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제로섬 게임으로 볼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권리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나눌 방법을 찾은 거죠. 규제로 무조건 막는 대신에 창의적인 제도를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겁니다. 서울 도심 개발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만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나눴네요. AI가 칩 속 세상을 넘어서 현실 세계로 걸어나오는 피지컬 AI의 시대가 열리는 모습부터 그 거대한 변화 앞에서 흔들리고 적응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낡은 도시와 국가 간의 관계를 새롭게 디자인하려는 노력들까지 정말 정신없이 얽혀들어가는 세상의 단면을 본 것 같습니다. 기술의 진보, 시장의 불안, 그리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도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지금 이 순간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나눴던 두 가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요. 어떤 이야기 말인가요? 한쪽에서는 AI가 인간의 표정과 손짓까지 완벽하게 복제해내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의 신뢰도를 평가하던 신용점수라는 시스템이 그 변별력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손에 쥐었는데 정작 진짜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는 무뎌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머지않아 AI가 인간이 만든 낡은 신용 시스템을 대체하고 훨씬 더 정교하고 냉정한 기준으로 개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날이 오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새로운 기준 앞에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자유로워질까요? 아니면 더 강력한 통제 속에 놓이게 될까요? 이 질문을 당신께 남겨드립니다.